세 사람이 모여서 시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학 동아리도 출판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읽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시가 있는 케이스. 글렁두고. 영희 씨가 철수 씨를 본다. 철수 씨는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다. 영희 씨가 이번에는 사장님을 본다. 사장님은 머리숱 하나 없는 대머리를 극적이고 불룩한 배를 쓰다듬고 커피를 홀짝이고 그런데도 한 손만을 쓴다. 다른 한 손은 오로지 스마트폰에만 가 있다. 영희 씨는 무료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 편의점에서 2+1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온다. 사장님에게 하나, 철수 씨에게 하나를 건네는데 철수 씨가 돌연 잠깐 하고 소리를 지른다.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고선 핸드폰을 쥐고 있던 양 엄지를 바쁘게 움직인다. 사장님은 그런 철수 씨를 흐뭇한 듯 지켜보며 아이스크림 포장을 뜯는다. 영희 씨는 하품이 나온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아이스크림 포장을 뜯어 입안에 넣다가 그만 또 하품이 나온다. 에어컨도 없는 창문 밖은 여전히 뜨거운 오후였다. 여기도 원래부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기획팀과 디자인팀, 홍보팀까지 조직도 갖출 만큼은 다 갖추고 직원들도 13명이나 있었다. 사무실은 언제나 요란할 정도로 시끌벅적했다. 오죽했으면 사무실 한쪽 벽면에 정숙이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걸려 있었겠는가. 지금이야 표지판 없이도 너무나 조용한 세 사람, 사장님, 영희 씨, 철수 씨만이 남아서 조직은커녕 역할 분담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어떤 날은 하루에도 수십 건이나 되는 대량 주문이 밀려 들어올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회사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달라진 풍경이 되었을까? 이유야 당연히 이 회사의 소유주인 사장님의 갑작스런 돌변 때문이었다. 충격이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투사처럼 슬프면서도 꿋꿋한 목소리로 직원 전부를 불러놓고서는 사장님이 그날 선포한 말들은 자네들에겐 단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지만 난 그러니까 시인일세. 이래봬도 소시적엔 등단에서 시집까지 낸 엄연한 시인이란 말이지. 시인이란 사실도 솔찬히 충격이기는 했다. 배고픈 시인이란 소리는 들어봤어도 배불뚝이 시인이란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어쨌든 가히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진 회사의 흥망과도 직결되는 디자인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한 내용이었다. 참고로 여기는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주문 제작하는 회사이다. 지금은 회사의 상호도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맞춤형 서비스를 기치로 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사장님은 자신이 발표한 디자인 기준안에 맞지 않는 주문은 앞으론 일절 받지도 말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직원들은 즉시 반발했다. 고객들의 의향대로 주문 제작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한 가지 디자인만을, 그것도 그림이 아닌 어디 유명한 시들도 아닌 안드로메다보다 더 까마득한 말처럼 들리는 창작시가 들어간 디자인만을 고집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그건 직원들의 이사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사장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회사 매출은 당연히 급락했다. 아니, 아예 없었다. 사실 꿀맛 같은 약속이 없는 건 아니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월급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챙기겠다는 사장님의 단언. 그러나 그런 황당한 약속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직원들은 사장님의 얼토당토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직원은 퇴사하는 날 어디서 1톤짜리 트럭까지 얻었는지 트럭 짐칸에다 동네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모아서는 사무실 안에다 쏟아붓고 가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두 사람이 바로 지금의 영희 씨와 철수 씨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아예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건 아니다. 두 사람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한날 한시에 사직서를 들고 사장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 두 사람을 앞에 둔 사장님이 시작한 건 말이 아닌 통곡이었다. 어찌나 슬프고 서럽게 우는지 두 사람은 차마 그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독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미 잃은 아기 돼지처럼 가엾기만 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더니 사장님이 드디어 장장 3시간에 걸쳐서 두 사람을 혹사시킨 것으로 유명해진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유명은 두 사람에게 그렇다는 얘기다. 아직도 영희 씨와 철수 씨는 그날의 저리고 쑤셨던 온몸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추론 방식은 주로 기납법이었다. 난 예상하고 있었네. 자네와 자네 두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있게 되리란 걸. 자네와 자넨 섬세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안 그런가? 두 사람은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자네, 여기서 자네는 철수 씨였다. 여태도 그 여자를 못 잊고 있나? 그렇겠지.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토끼년을 어찌 잊겠는가? 지금도 자네 얼굴엔 수심이 가득한 걸 아나? 마치 엘리엇의 시처럼 4월인데도 풀 하나 자라지 않는 황무지 같다고나 할까? 잊기 힘들지. 그건 사랑의 실패로만 그치는 게 아니니까. 자네 인생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쭉 남게 될 테니까. 후시딘, 마데카솔, 다 소용없는 일이지. 그리고 자네, 여기서 자네는 영희 씨였다. 요즘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나? 왜 모른 척하나? 그 남자 말일세. 이미 식어버린 사랑인 걸 알면서도 아니지. 자네는 여전히 그 남자를 애타게 사랑하니까. 만나겠지. 그 새낀 당장에라도 떠날 채비가 돼 있는데도 자네가 놓칠 못하지. 그 새끼한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자네 곁에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 바쁜 하느님한테도 수시로 빌고 빌 테지. 안 그런가? 그렇고 말고. 자넨 문정인 시인이 젊었을 때랑 참 많이 닮았네. 그 영롱하고 커다란 눈망울이 말이야. 문정이가 누군지 알지? 난 자네가 알 거라고 생각했네. 난 다 듣는다네. 자네들이 전화하는 소리,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소리, 혼자서 푸념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네. 오해들은 말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듣게 된 걸 내가 흘려듣지 않았을 뿐이니까.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 여기서부턴 사장님 자신의 넋두리였다. 사랑, 난 한 번도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내 아내가 그렇게 딴 놈이랑 눈이 맞아서 날 버릴 거란 생각도 한 번을 해본 적은 없어. 사랑은 못 믿어도 내 아내는 믿었으니까. 분노, 좌절, 책망, 고통, 슬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못된 아내와 순순히 이혼을 해준 줄 아나? 하루는 자다 말고 급하게 나를 깨우더니 아내가 그러더군. 잠도 덜 깨서 멍청이 두 눈만 뜨고 있는 나한테 말일세. 어쩔 수가 없다고. 어쩔 수가 없으니 그만 지를 놓아달라고. 난 바로 아내의 뺨을 때렸네. 벌떡 몸을 일으키고선 아내의 몸에다 마구 발길질까지 했다네. 그러곤 그날 아침에 바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다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그 말만큼 진실인 게 어디 있겠나. 그 말만큼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아내도 자네들도 나도. 직원들한텐 재수로우면서도 하루아침에 디자인에 대한 방침까지 바꿔야 했던 사장이란 나도 말일세. 어쩔 수가 없는 일이네. 자네들도 이젠 들어서 알지 않나? 여기서부턴 사장님의 시에 대한 정황이었다.
내가 소시적엔 등단해서 시집까지 낸 적이 있는 이래봬도 엄연한 시인이란 사실을. 근데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생기고 회사 생활은 왜 또 그리도 정신없이 바쁘게만 돌아갔는지. 그래서 난 시와는 완전히 연이 끝난 사람이 된 줄로만 알았었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날 아내의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내게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체념을 주기도 했지만 내가 여전히 시심에 불타는 시인이란 사실도 일깨워 주었거든. 그동안 내가 그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꽁꽁 숨겨두려만 했던 기만을 세상 깨우친 거라네. 나도 이젠 어쩔 수 없는 나로 살기로 했네. 세상의 아름다운 시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던 진짜 나로 말일세. 순간 용기를 내듯 사장님의 말을 자른 건 영희 씨였다. 그럼 그냥 이참에 다시 시인으로 돌아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 굳이 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스마트폰 케이스에다가 이런 억지를. 모른 소리 말게나. 사장님은 단호했다. 시라는 건 그 시집이라는 책 속에서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네.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네. 상상해보게.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마다 그들이 쓴 시가 아로 새겨진 케이스를 입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는 광경을.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 아닌가? 순간 철수 씨도 영희 씨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엔 사업을 못하러 걱정 말게나.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자네들 월급은 어떻게든 내가 꼬박꼬박 챙김세.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할 요만큼의 기미도 안 보이는 데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철수 씨가 그만 말을 멈췄다. 흥분한 나머지 높아진 언성을 스스로도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자네들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 하지만 나도 이런 나를 어쩔 수가 없다네. 이 어쩔 수 없는 슬픔을, 어쩌면 이 기쁨을 제발 뭐라고들 하지 말게나. 사장님의 눈시울은 또다시 붉어졌다. 사이코, 또라이. 뭐라고? 네? 아닙니다, 사장님. 사이코는 영희 씨가, 또라이는 철수 씨가 자신도 모르게 뱉은 말이었다. 내 곁에 있어주게. 난 자네들의 감수성을 믿네. 다른 녀석들은 책 하나 들고 다니는 꼴을 본 적이 없다네. 근데 자네들은 다르지 않은가? 자네들 가방 속엔 항시 책이 들어있지 않느냔 말일세.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걸 기억해 둔 것 뿐이니까. 자네들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나? 시심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내 시심을 믿고, 응? 장장 3시간에 걸쳤던 연설이 드디어 효력을 보인 게 바로 그 시심을 믿고라는 말이 나온 직후였다. 영희 씨와 철수 씨의 심장이 동시에 쿵 하고 울림을 냈으니 말이다. 결국 두 사람은 사장님의 시심을 믿기로 하고 내밀고 있던 사직서를 조용히 걷어들였다. 완성했습니다. 철수 씨가 스마트폰을 진 채 서둘러 사장님 앞으로 다가간다. 짧지만 시가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리 줘보게. 아직 보지도 못했네. 철수 씨의 스마트폰을 앞에다 두고 사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찬란해진다. 영희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만 또 하품을 한다. 어느새 반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다. 세 사람만이 남아서 회사를 끓여온지도. 그 사이 회사의 상호는 바뀌었고 고객들의 주문 숫자도 알게 모르게 늘기는 했다. 늘었다고 해봤자 단체 주문은 없고 3일에 한 번꼴로 걸려오던 주문 전화가 하루에 한 번꼴로는 걸려오게 된 정도였다. 시를 사랑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마음에 들어서 재주문을 해온 고객도 한 번은 있었다. 철수 씨가 지금처럼 시 창작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게 바로 그 고객 때문이었다. 시 창작이 너무 어렵다며 이번에는 가까운 친구들한테
선물할 계획인데 케이스에 들어갈 시 하나를 추천해 줄 수는 없느냐고 그 고객이 부탁을 해왔다. 사장님은 본인이 창작한 시 몇 편을 자신있게 메일로 보내주었다. 등단까지 한 시인의 시는 의외로 태자를 맞았다. 그러자 철수 씨가 수줍게 내민 시 한 편과 영희 씨가 황급히 써내려고 한 시 한 편을 거기다가 사장님의 다른 시 몇 편을 더해서 다시금 메일을 보냈다. 고객은 뜻밖에도 철수 씨의 시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사장님은 질투했다. 철수 씨는 득이양양했다. 영희 씨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영희 씨가 시도 때도 없이 하품을 늘어놓게 된 데에는 그날의 철수 씨가 원인이었다. 철수 씨의 그 쾌거가 영희 씨도 내심 부러웠던 것이다. 그날 이후 사무실에선 생각에 잠긴 철학자처럼만 굴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밤늦게까지 시작에 몰두한 탓에 영희 씨는 언제나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가 온다. 영희 씨가 전화를 받는다. 바로 전화를 끊는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를 출판사로 착각하고는 잘못 걸려오는 전화가 종종 있다. 그게 다 회사의 상호 때문인 것도 같은데 사장님도 영희 씨도 철수 씨도 그 상호가 싫지는 않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매출이라고 할 만한 실적은 없다. 사장님의 사비로 월급을 받는 것도 더는 못할 집 같아서 영희 씨나 철수 씨는 지난달 월급은 굳고 사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건 맞다. 사장님이 두 사람을 정확히 보았던 것이다. 영희 씨도 한때는 문학소녀였다. 철수 씨도 그러하긴 마찬가지였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굳이 그러한 티를 낼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문학을 포기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한 심장을 사장님이 족집게처럼 알아챘던 것이다. 맞다. 어쩔 수 없는 문학에 대한 욕망이 두 사람을 여기에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매출은 얼른 늘려야 한다. 그래야 영희 씨도 철수 씨도 사장님도 보다 더 많은 창작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야 사장님이 더는 해진 옷만 입고 다니는 추리한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날이 과연 오기나 할까? 화려한 디자인의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영희 씨는 갑자기 울룰해진다. 오고 말고 그러니 얼른 좋은 시나 쓰시게. 시 쓰는 걸 어려워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걸 명심하라고. 안 그런가 철수 씨? 그럼요. 영희 씨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사장님이 호기롭게 말을 꺼내고 철수 씨는 그에 응답하듯 크게 웃는다. 아주 좋아 이번 시도. 우리 철수 씨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나 봐. 에이 부끄럽게 왜 그러십니까? 영희 씨도 돌연 따라 웃으려는데 그만 또 하품이 방해를 한다. 여기 상호는 시가 있는 케이스. 그렇다고 출판사는 아님. 분명하게 말하지만 여기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회사임. 에어컨도 없는 창문 밖은 여전히 뜨거운 오후였다.